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해 현장에서는 수색과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폭염까지 이어지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침수 지역에는 병해충 방제와 전염병 예방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8월보다 7월에 폭우가 잦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도 영향을 미쳐서 배출량이 많으면 최대 3.7배 폭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선수들의 도핑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피 한 방울로 신속하게 도핑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단백질만 분석하는 기존 기술과 달리 외부에서 주입된 유전자를 정확히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한 장의 사진으로 세포의 입체적인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빛이 세포에 부딪혀 만들어내는 복잡한 무늬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인공지능이 학습해 역으로 세포의 실제 모습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경남의 폭우 피해 농작물 가운데 대부분은 벼입니다. 수해 현장에서는 병해충 방제 작업과 함께 전염병 예방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지역에서 폭우로 피해를 입은 벼 재배 면적은 3,200여 헥타르, 농경지 침수 피해 면적 4,200여 헥타르의 75%입니다. 때문에 수해 지역에선 긴급 병해충 방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논 30헥타르가 침수됐던 경남 의령군 정곡면 일대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병해충 방제 작업이 한창입니다. 물이 빠지고 해가 뜨면서 바로 방제를 해야 병해충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경지 침수가 됐는데 방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올 나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복구 작업을 해야 우리 농민들이 애타는 가슴을 좀 어루만져 드릴 수 있습니다.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쌓였던 의령군 대이면. 사흘 만에 대부분의 쓰레기를 치웠지만 여전히 길가엔 쓰레기가 나옵니다. 마을엔 하얀 연기를 뿜는 방역차가 등장했습니다. 수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등을 미리 막기 위해서입니다. 경남도는 수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에 두세 차례 방역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인성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 지역과 임시 주거시설에는 매일 2, 3회씩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도민의 건강과 2차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의 물난리로 충격을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선 시군에선 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또 비가 그치면서 잠시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수해 지역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 의료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산림청이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산림청은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강우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전국 14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산사태 위험이 큰 경기와 경남 지방은 심각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산림청은 당분간 산사태 2차 피해 등 응급 상황에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24시간 상황 근무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국에 폭우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앞으로는 이런 큰 비가 8월보다 7월에 더 많이 내릴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포항공대 민승기 교수 연구팀은 초고해상도 기후 모델을 활용해 2000년대와 2090년대의 폭우 발생 빈도를 비교한 결과 이 같은 예측을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내리는 비의 양도 달라진다며 7월에 적게는 약 2배, 많게는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는 경우 한반도 북쪽의 저기압과 남쪽의 고기압 사이에 정체전선이 형성돼 비구름이 한 곳에 오래 머물며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가 취약계층 냉방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38만 9천 가구에 모두 195억 원에 달하는 냉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만 6천 가구와 차상위 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4만 3천 가구에 5만 원씩 지원합니다. 냉방비는 별도 신청 없이 구청을 통해 대상자 계좌로 다음 달 첫째 주부터 지급됩니다. 일본에서는 전철 안에서 휴대용 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다가 불이 나는 등 휴대용 배터리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는 7, 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폭염 속 휴대용 배터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전철이 문이 열린 상태로 레일 위에 멈춰서 있습니다. 열차 바닥에는 승객의 것으로 보이는 가방이 불에 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시노쿠보역과 신주쿠역 구간을 지나던 JR 야마노테선 열차 내에서 30대 승객이 휴대용 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던 중 갑자기 배터리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일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급히 소화기를 뿌렸지만 배터리 주인 등 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일본의 최근 폭염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주변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 같은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도 나고야시에 있는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승객 배낭 안에 있던 모바일 배터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ベンチで座ってて横にバッグを置いてたんですけど、そしたら急に音と同時に爆発して気づいたら火も上がってて 실제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관련 사고는 1,860건으로 특히 7월과 8월은 200건 이상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リチウムイオン電池はご存知の通り有機溶剤というものが入ってまして、40度ぐらいの引火点と言われてますので、周囲の気温が高くなる7月、8月頃は火災が多くなる。 리튬이온 전지를 활용한 휴대용 배터리는 강한 충격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비교적 서늘한 곳으로 알려진 홋카이도 일부 지역이 39도까지 치솟는 등 일본 열도 곳곳이 35도를 계속 넘나들고 있어 폭염 속 휴대용 배터리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부천시가 오는 28일부터 온마음 AI 복지콜을 활용해 전국 최초로 고령자 인지 건강 검사를 시행합니다. 시는 AI콜을 활용한 1단계 검사 후 음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면 건강검사를 진행하고 인지장애 고위험군으로 최종 판정되면 의료기관에 연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일부 시범 운영을 시작한 부천시 AI 복지콜은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전화를 걸어 맞춤형 복지 혜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이상준 교수 연구팀이 한 장의 사진으로 세포의 입체적인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디지털 홀로그래픽 현미경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평면적 이미지에서 세포의 3차원 형태는 물론 빛이 세포를 통과하며 굴절되는 정도까지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물리 기반 인공지능 신경망을 활용해 빛이 세포에 부딪혀 만들어내는 복잡한 무늬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인공지능이 학습해 역으로 세포의 실제 모습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운동선수들의 도핑 수법이 이제는 유전자와 세포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같은 첨단 도핑까지 잡아낼 수 있는 차세대 분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도핑 검사는 물론 감염병과 유전병 진단에도 활용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석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순한 약물 주입에서 이제는 유전자 조작까지 갈수록 진화하는 도핑 기술. 특히 유전자를 조작해 근육을 키우거나 체력을 높이는 도핑 수법은 약물 주입에 비해 검사 과정이 길고 까다로웠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검사 시간을 단축한 유전자 세포 도핑 분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5마이크로리터의 혈액으로 검사할 유전자만 직접 증폭해 외부에서 주입된 유전자의 존재를 형광 신호로 확인하게 됩니다. 샘플 하나를 분석하게 됐었을 때 약 4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게 되는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샘플 준비 과정 없이 혈액을 직접 사용함으로써 90분 이내에 유전자 도핑, 세포 도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기존 기술은 단백질만 분석해 유전자 도핑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기술은 DNA, 즉 몸을 만드는 설계도를 들여다봐 몸에 원래 없던 유전자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외래 유전자를 2.5개 분자 단위까지 검출하는 데 성공했고 기존 정량 PCR 방식보다 우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확도와 속도가 필수적인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반도핑기구에서 제시하는 10분자 이내의 민감도의 4배에 해당하는 굉장히 고민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있는 체외의 유래 유전자를 어떤 것이라도 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병원성 유전자를 포함해서 다른 기타 유전자, 몸에 있으면 안 되는 유전자를 쉽고 빠르게 검출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또 감염병 진단이나 유전병 검출에도 적용될 수 있어 스포츠는 물론 의료 분야까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출생아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혼인은 14개월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출생아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5월 기준 3년 만에 2만 명대를 회복하면서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혼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 연속으로 증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주택 매매와 아파트 준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47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만 8천 명, 8.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6월 기준으로 2021년 54만 4천 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4, 5월 주택 매매와 준공 아파트 건수가 늘면서 지난달 이동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자가 이틀 만에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 이튿날인 22일 자정 기준 전체 대상자의 28.2%인 1,428만 6천 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쿠폰 액수는 모두 2조 5,8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쿠폰은 기본적으로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선불카드와 종이 형태 상품권만 당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이 시작되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플랫폼도 다양한 혜택을 내세우며 소비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배달앱도 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편에 나서면서 소비 쿠폰 사용자를 잡기 위한 온라인 업체들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이버 간편결제 안내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토스 등 온라인 간편결제 플랫폼들은 소비 쿠폰 사용자를 잡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0.3%의 적립을 내세웠고 카카오페이는 추첨으로 100명에게 최대 200만 원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간편결제 업체들은 이번 소비 쿠폰 지급을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을 붙잡아둘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결제 기능을 넘어 보험과 투자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이른바 금융 슈퍼앱을 꿈꾸는 기업에게 마케팅 적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또 금융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 배달앱도 소비 쿠폰 사용에서 소외될까 서둘러 서비스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 앱의 선결제 방식은 쿠폰 사용이 어려운 만큼 현장 결제 등의 방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만나서 결제 카테고리를 배치했고 요기요도 현장 결제를 선택 옵션에 추가했습니다. 앱에서 주문하신 후 결제 방법을 현장 결제로 선택하시고 라이더분이 방문 시 가지고 오시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시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배달앱에서 현장 결제를 선택하더라도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한지는 매장 매출 규모나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온라인 간편 결제나 배달앱을 통한 소비 쿠폰 사용은 반드시 해당 업체의 정식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전달된 URL을 누르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피싱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극장가 침체 속에서 정부가 25일부터 영화 티켓 6,000원 할인 쿠폰을 배포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이 할인권을 쓰면 단돈 1,000원의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 극장을 찾은 인원은 작년보다 2천만 명 적은 4,200만 명대. 주기적으로 극장을 찾는 관객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크게 볼 수 있고 영화관이니까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올해는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20년 만에 최저 관객 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영화 티켓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뿌립니다. 티켓 가격이 14,000원일 때 쿠폰을 사용해 예매한다면 8,000원만 내면 되고 문화가 있는 날처럼 관람요금이 7,000원일 때 영화를 보면 1,000원만 결제하면 됩니다. CGV, 메가박스 등 대형 멀티플렉스 홈페이지에서 1인당 2매까지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매를 통한 할인만 가능하고 현장 발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휴카드 할인은 최소 결제 금액 조건을 갖추면 함께 적용되지만 통신사 할인은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2020년 6월에도 팬데믹으로 극장가가 어려울 때 할인권을 배포해 관객 수가 반짝 늘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극장가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다만 까다로워진 관객을 극장에 불러들일 작품들이 꾸준히 나오지 않는다면 극장 살리기는 미풍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한국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90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영국의 해외 시민권 자문업체 헬리엔 파트너스는 한국 여권의 무비자 입국 가능 나라가 일본과 함께 세계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분기별 발표 순위에서 한국은 2020년 1월 3위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1위는 193개국에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싱가포르, 공동 3위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고 2014년 1위였던 미국은 리투아니아 등과 함께 공동 10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필리핀과 네 번째로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는 오는 29일부터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도 막판 협상 타결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필리핀의 상호관세 19%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관세 서한으로 통보했던 20%에서 1%포인트 내린 관세율로 필리핀은 미국 제품의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군사 협력도 합의했습니다. But he's strong negotiator. He loves your country. But I was surprised to see the kind of numbers. They're very big, and they're going to get bigger under what we're doing and what we're proposing.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전 세계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이후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은 네 번째 무역 합의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5월 제네바 회담에서 합의한 초고율 관세 인하 기간이 다음 달 12일 만료된다며 관세 인하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President Xi has invited me to China, and we'll probably be doing tha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A little bit out, but not too distant.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관세 유예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 DC에 도착해 총력전에 합류했습니다. 여본부장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오는 25일 한미 2+2 협의에 나서고 외교산업부 장관도 미국에서 철강과 자동차 등 품목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담판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산 제품에 대해 지난 7일 통보했던 25%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고
일본은 7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절반 수준으로 대폭 하향됐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일본의 상호관세 15%를 부과하고 일본은 5,500억 달러, 우리 돈 76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협상 타결을 알렸습니다. 상호관세율 15%는 지난 7일 통보했던 25%보다 무려 10%포인트 낮고 지금까지 영국을 제외하곤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도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다면서 거듭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I just signed the largest trade deal in history. I think maybe the largest deal in history with Japan. 또 일본은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LNG 개발을 위한 합작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We concluded the one deal, Doug, and now we're going to conclude another one because they're forming a joint venture with us in Alaska, as you know, for the LNG. 미국이 추진 중인 1,300km 길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도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낮추기로 했다며 미일 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既存の税率を含め 15% とすることで合意をいたしました。世界に先駆け数量制限のない自動車 특히 이번 합의에 농산물 관세 인하는 일절없다며 미국산 쌀 수입도 일본이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 시장 접근 물량 제도의 틀 안에서 미국산 비율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기존의 50%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킬 것은 지켰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 등의 관세도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확약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북태평양 공해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경찰도 10년 만에 3,000톤급 경비함을 파견해 15일간 단속 임무에 들어갔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0톤급 해경 경비함이 동해 해경 전용 부두를 떠납니다. 북태평양 공해에서 원양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임무는 북태평양 수산위원회 8개 회원국이 돌아가며 수행하는 국제 공동 감시 활동입니다. 우리 해경이 경비함을 파견한 건 2013년과 2015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국제 공조 확대 흐름에 맞춰 10년 만에 다시 참여한 겁니다. 단속 임무는 14박 15일간 진행됩니다. 항해 거리는 6,600여 킬로미터로 서울과 부산을 7차례 오가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길이 115m, 최대 속력 시속 51km의 경비함에는 해양경찰 56명이 승선해 단속에 투입됩니다. 사전에 통신 검색을 한 후 안전이 확보되면 저희 단정을 이용해서 검색대원들이 등선하여 검문 검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연어 등 금지 어종을 잡거나 어획 할당량을 초과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불법 조업은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연안국 어민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됩니다. 지난해 미국과 캐나다는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공해상 불법 조업 15건을 적발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해양경찰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해양경찰은 인류 해양경찰로서 국제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조업 실태와 통항 선박, 해상 상태 등 각종 정보도 수집해 관계기관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인천 총격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을 확대하는 등 사제 총기 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해온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을 다음 달로 기간을 앞당겨 2개월 동안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등을 직접 방문해 불법 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받습니다. 또 유튜브에 올라오는 불법 무기 제작 관련 영상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AI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에서 높은 기온으로 휴대용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배터리 화재를 비롯해 고열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